영블리의 비밀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냉탕과 온탕을 반복한 것들이 좀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표현 그대로 냉탕, 온탕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빠지면 다시 오르고 하루 이틀 빠지면 또 오르고 사실 이제 수요일까지는 3,800선까지 빠졌다가 이제 목요일 날 또 4,000 회복하면서 정말 좀 급등락이 심했는데 뭐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나스닥 기술주 이제 버블 우려가 이제 확실히 좀 컸다는 거고 그걸 사실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잠재우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제지표 발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확률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한일령이라 그러죠. 지금 이제 일본에 관광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K 관광주는 반사이익을 얻겠죠. 그래서 한국의 호텔, 뭐 카지노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이번 주에 가장 좀 시장에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슈가 이렇게 좀 있으면서 뭐 주가 지수 변동성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11월 초부터 이어진 그 조정장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는 좀 불안정한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주가 반응이랑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게 버블 논쟁이 해소됐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버블이 사실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논쟁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버블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이제 버블이란 소리가 다 들어가고 모두가 이제 AI에 대한 낙관론이 펼쳐지면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엔비디아 이렇게 뭐 실적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잠재워졌지만 항상 버블 논쟁은 계속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그걸 엔비디아가 항상 이제 끝을 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이클이 타고 가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AI 투자가 결국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필수적인 장기 투자 이런 걸 또 확신을 심어준 어떤 이제 실적 발표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매출도 좋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650억 달러 그러니까 다음 분기 매출이 650억 달러인데 원래 예상이 62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뛰어넘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가 앞으로도 나오겠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젠슨왕이 말했던 세 가지 좀 변화가 있어요. 구조적인 이런 이제 자사의 그 엔비디아 칩을 이용하면 그 세 가지가 변한대요. 첫 번째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대요. 뭐냐면 기존에 CPU 썼는데 엔비디아는 GPU죠. GPU를 쓰므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언급이 됐고 두 번째는 생성형 AI로의 전환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하는 사업을 생성형 AI가 이게 붙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성능을 높이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검색 랭킹이나 추천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느 여행지를 가고 싶은데 그 어딜 갈까 이렇게 고민될 때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AI가 이거를 채택을 해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AI가 추천을 안 해주면 정말 여러 선택지들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AI가 그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기존의 모델의 이런 성능과 매출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하는데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AI가 새로운 인공지능 노동자로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매출을 창출한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기업들한테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젠슨하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멘트를 이번에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일시적인 인기 음료수 제조기가 아니다. 전 세계의 공장과 교통 시스템 그리고 모든 사무실을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다. 이거를 유일하게 하는 회사는 우리 회사밖에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없으면 못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AI 버블론을 좀 잠재웠다.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면 AI의 말에 올라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비용이 비싼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매출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혁명이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 시장은 좀 받아들였고, 그래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이제 이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5%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FOMC 10월 의사록도 공개되면서 12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이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뭘까요? 연준 위원들의 이런 대부분의 그 참가자들의 의견은요, 금리 인하 더는 하지 말자. 12월에는. 12월에.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하지 말자는 아니고요. 12월까지 더 인하하는 건 좀 무리다. 그러니까 좀 약간 지금은 좀 멈추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은 뭐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여기서 다수잖아요. 이 다수의 의원들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 실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이 30%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거의 안 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 FOMC 의사록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가 지금 경제 지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셧다운 때문에. 실제로 고용 지표가 12월 16일 날 나온대요. 근데 FOMC가 12월 10일 날 열리거든요. 네. 지표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이번 달은 일단 넘어가고 1월 마지막 주에 FOMC가 하나 있거든요. 아마 그때쯤 가서 금리를 뭐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FOMC 의사록, 경제 지표 안 보이는 거, 이 두 요인 때문에 일단 이번 12월 금리 인하는 좀 기대감을 낮춰야 되는 그런 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낮아졌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빅테크의 채권 발행 이게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데 네. 이게 좋은 거는 아닌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되게 우려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마저도 아마존은 돈이 많은데 왜 굳이 채권 발행을 할까? 네.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커졌고, 그전에는 알파벳이 했고요. 그전엔 메타, 오라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발행했던 그 채권 발행 규모가 9월 이후로 1230억 달러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불안감이, 이제 기업들이 돈이 없나? 그리고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이렇게 빚 내서 투자하는데 돈은 누가 버는 건가? 엔비디아는 벌지만 이걸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마땅히 그런 건 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점점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안에서 투자하는 거는 그래 뭐 괜찮다, AI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채권까지 발행하니까 이제 시장이 좀 놀랬고, 그리고 이게 채권 자꾸 이렇게 발행하면요 금리가 오릅니다. 회사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서로 이제 자금 수요가 네,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또 뭐 아마존이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저 밑에 있는 좀 취약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서 그럼 이제 이게 부메랑으로 반대급부로 경제 좀 취약 계층이나 약간의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기엔 또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AI 투자 때문에 좀 가려졌던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좀 약간 끌어올려지면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젠슨항은 또 그랬어요. 실적 발표할 때. 아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현금 흐름이 괜찮은 기업들도 채권 발행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많았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IT 버블 때는 이렇게 부채를 발행해서 결국 돈도 못 벌고 네.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실 아마존, 메타, 구글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회사채 발행했다고 갑자기 뭐 부채가 많아져가지고 이걸 못 갚을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현금 흐름 안에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 어쨌든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 부채 발행에 대해서 금리가 튈까봐 좀 경계는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AI 버블이 과연 있긴 했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엔비디아 실적 얘기해 주시면서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AI 버블은 조심해야 된다 또는 버블이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각각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버블 조심해야 된다 의견이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로 한번 나왔던 건데, 지금 빅테크들이 돈을 엄청 투자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분기당 100억 달러 투자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근데 지금은 분기당 1000억 달러를 투자해요. 그러니까 10배죠. 네, 엄청난 거죠. 8년 만에. 이게 다 이제 AI로 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버블을 조심해야 된다 의견은, 일단 돈은 있잖아요. 돈은 있어서 투자를 하는데 지을 수가 없대요. 이 지을 수가 없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많이 말씀드린 전력기기도 들어가요. 변압기 있죠. 변압기 만드는 세계 1위 기업이 GE 버노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2028년까지 예약이 다 찼다. 예,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요, 변압기가 없으면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또 전력망을 또 연결하는 것도 건물은 2, 3년이면 지어요. 근데 전력망 연결은 7년에서 10년이나 걸려요.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부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프로젝트 이미 지연되고 있다.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센터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지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이거 다 연결해서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투자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가 돈 벌 수 있는 건가.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JP모건 계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5조 달러를 투자할 거래요. 이렇게 AI 쪽에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이 돈 회수하려면 매년 6,500억 달러를 벌어야 된대요. 이 기업들이. 네. 6,500억 달러는 애플이 1년에 버는 돈의 150%.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벌어야 이게 이제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픈AI 그 챗GPT 회사에 현재 버는 돈의 32배를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벌 수 있나? 네. 의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빚이 늘어나죠, 점점. 아까 빚내서 한다. 네.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시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의견도 한번 말씀해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되게 이것도 좀 법을 아니다? 예,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버블일 수는 있는데 버블이 안 꺼진대요, 쉽게. 논리는 뭐냐면 이 미국 AI는 분명히 실천이 있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버블은 아닌 건 맞는데 주가가 비쌀 수는 있어요. 근데 비쌀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풀렸대요, 시중에. 뭐 우리 한국도 요즘에 풀리죠. 뭐 자산값 오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유동성이 폭발을 합니다. 뭐 중국, 미국 하고 연준은 금리 인하까지 시작을 했고, 이 유동성이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연준이 뭐 12월에 안 할 수는 있지만 3번 할 거거든요. 지금 예상은. 그럼 계속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지고, 트럼프는 계속 돈 풀 거예요. 부채 통해서. 네. 이거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돈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실물 경제 대비 금융 자산이 6배에서 10배로 늘어난 거죠.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이게 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옛날 투자 공식이 안 맞는데요. 결국 기업의 주가는 재가치를 찾아간다. 재가치를 찾아가지 못하고 가려고 하면 유동성이 밑에서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평가를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쉽게 안 꺼진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했던 얘기가 마치 그 수영장에 물이 많은데 지금 수영장은 어떤 상황이냐, 물이 많다를 못해서 그냥 넘쳐요. 계속 넘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발가벗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민낯이 드러나는데 네. 근데 그 민낯, 이제 물이 안 빠지니까 그 민낯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기업이 뭐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당장은. 이런 상황은 투자 전략 자체를 바꿔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그래서 되는데. 이게 워런 버핏도 그래서 힘든 게 뭐냐면, 워런 버핏은 재가치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와요. 가치가 안 내려오고. 그다음 마이클 버리 아시죠? 마이클 버리는 공매도 때려서 비싸면 떨어진다고 공매도 친 거 아니에요. 안 내려가는 거죠. 이 유동성의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터지는 방법은 그 수영장 누가 물 빼면 돼요. 그거 빼는 사람은 연준입니다. 금리 올려서 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당장 금리 인하, 네, 안 금리 한다면서요. 인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의견도 있어요, 이런 의견. 그래, 뭐 거품론에 나도 동의는 하는데 거품 안 꺼진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근데 이 의견도 맞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이 물을 빼는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죠. 수영장에서. 약간 그 논리니까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때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그때가 되죠. 조심할 때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런 어쨌든 버블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워렌 버핏이 알파벳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놀라운 일이죠. 갑자기 이제 왜 버핏이 AI 위험하다고 매번 얘기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알파벳을 샀죠. 근데 그 많은 AI 기업 중에 또 알파벳을 고른 건 그나마 이제 합리적인 투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알파벳 사고 싶어 했어요. 본인이 못 산 걸 되게 후회하는 발언을 많이 네.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을 내가 왜 못 샀을까?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 좀 늦긴 했지만 워런 버핏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외긴 하지만 어쨌든 늦었지만 AI 기업을 투자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렇게 AI를 좀 경계하셨던 분이
AI에 늦었지만 투자를 했다는 거 AI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AI는 버블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왜 그럼 알파벳이냐? 근데 워런 버핏은 되게 기업 고를 때 신중하니까 평생 함께할 기업을 사잖아요. 맞아요. 비중도 되게 커요. 이번에 조 단위로 샀기 때문에 이렇게 샀다는 거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알파벳은 일단 AI를 안 해도 돈을 잘 벌어요. 클라우드에서 돈 많이 벌죠. 구글 그 검색, 네. 유튜브도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선순환 구조로 돈을 그냥 계속 긁어 모으고 있죠. 사실은 독점 기업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 제미나이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추격하고 있는데 제미나이 3가 나왔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 굉장히 미국에서 호평을 받았대요. 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성능도 좋고. 그러면 AI에서도 한번 오픈 AI 챗GPT랑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기업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오픈 AI는 비상장이고 실제 워런 버핏이 오픈 AI가 1등이어도 살 수가 없는 게 적자 기업이에요. 아직은 돈을 못 버는데. 근데 구글은 아니죠. 알파벳은 돈을 버는데 네네. AI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지금 포지션이 좋은 게 뭐냐면요. 약간 이거 네이버랑 비슷할 수 있는데 네이버가의 장점이 우리 한국인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블로그부터 해가지고 뭐 지도 데이터. 그걸 AI로 활용하면 굉장히 그 활용도가 배가 되는데 오픈 AI의 챗GPT의 단점은 자기 데이터가 없어요. 다 끌어와야 되죠. 어디 통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구글은 안 그래요. 자기 데이터가 이미 많죠. 뭐 확보하고 유튜브부터 구글 검색, 뭐 전자상거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들까지 이거에다 AI를 이제 접목만 하면 되거든요.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버핏은 정말 진정한 승자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고 산 거 아닌가 향후에 AI 쪽에서 결국은. 알파벳은 승자가 되지 않겠냐. 네. 물론 우린 모르지만 그래서 이 버핏의 이번 투자는 뭔가 좀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한 가지 정말 좋은 좀 이정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투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버핏이 찾는 기업의 스타일이 AI도 하는데 뭔가 확실하게 돈도 같이 벌 수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예, 그냥 돈 못 버는 기업보다 그거를 알려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서 사겠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데 알파벳을 사려고 하면 그게 A가 있고 뭐 C가 있고 그래요? 의결권일 거예요. 아. 의결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있었나 C가 있었나 제가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하나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의결권 없는 건요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대부분 그걸 사요. 네. 의결권 없는 거. 없는 굳이 내가 뭐 의결권 행사 안 가지 하니. 않으니까. 예. 아.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죠. 이거는 상승이 계속되는데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잡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르는 이유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쵸. 근데 언젠간 줄겠죠. 속도는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환율이 계속 가진 않는다. 언젠간 좀 진정된다. 다만 그 이랬다가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좀 이러고 천천히 내려올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가 흑자 규모를 더 늘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더 많이 들어와서 원화값이 오를 텐데 수출을 많이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 게 지금 반도체 내년이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는 늘어날 거고 유가가 좀 떨어지는 것도 좋죠. 유가 떨어지면 수입이 좀 감소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유가는 떨어질 걸로 보고 반도체 수출은 느니까 일단 시간만 지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늘어나면서 좀 안정화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투자하는 거죠. 요거에 좀 많아지면 좋은데 실제 근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도 외국에서 많이 왔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지으려는 그런 이제 수요가 좀 꽤 되거든요. 그럼 요것도 내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제일 기대되는 건 네 번째인데 내년에 상반기에 한국이 세계 채권 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럼 월 평균 한 50억 달러를 외국인이 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서학개미가 이제 이렇게 미국 주식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원화를. 그래서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율이 좀 진정되겠죠. 그래서 1,400원 지금 후반인데 여기서 1,500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기세적으로는 한번 갈 수도 있지만 간다고 해도 결국엔 내년 상반기엔 1,400원이나 1,400원 한번 깰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환율은 너무 위쪽을 보진 마시고 아마 시간 지나면 좀 내려갈 가능성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려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이 상승한 10개 업종이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 네. 이거 그래서 좀 계속 가는 거를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 또 바뀌기도 하니까. 근데 이번 주는 그냥 K 관광주였어요. 네. 한일령 때문에. 한일령 그냥 때문에. 거의 그냥 압도적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 물론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이 일본 규제하는 게 당장 뭐 없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좀 오래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네. 이제 워낙 섹터가 많은데 그 중에서는 호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번 주에 가장 높게 오른 것 중에 하나가 호텔인데 호텔 쪽 괜찮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약간 눈에 떴던 섹터 중에 하나가 기판 업체죠. PCB 업체도 엔비디아 수혜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다음 주도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K 관광주 중에서 좀 잊혀졌던 섹터긴 한데 백화점도 이번 주에 좀 강세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백화점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이 가요. 면세점보단. 그래서 K 관광 쪽에서는 호텔, 백화점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수혜주 쪽에서 PCB 업종 여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미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산업 보고서 이번 주 보고서로 만나보죠. 요새 좀 이제 원전이 좀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원전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증권의 장문준 강민창 연구원님이 2026 원전의 두 번째 키워드 플릿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뭐냐면 동일 설계로 이제 반복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의 설계도 가지고 계속 찍어내는 거죠. 똑같은 제품. 원래 플릿이 약간 선단 그런 맞아요. 그쵸?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용어로 쓰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같은 손종을 반복 건조하면 되게 수익성이 좋아요.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걸 하는 이런 이제 플릿 형태로 만약에 원전을 건설하면 네.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례가 뭐냐면 프랑스가 1970년 90년대에 이제 원전을 표준화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했대요. 동일 설계 반복 건설로 그때 되게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실제 만들기도 빨리 만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걸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건설이 좀 중단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플릿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갔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막 그러니까 건설 기간도 이게 보통 원전 짓는데 10년 걸리는데 막 15년, 17년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네. 뭐냐면 여기는 수십 기를 동시에 반복 건설해요. 수십 기를 한 번에.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반복 건설하니까 당연히 건설비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런 강점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이 플릿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대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도 이런 이제 원전 지을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보글 4호기랑 3호기가 있는데 근데 4호기부터는 이걸 이런 방식을 좀 적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3호기를 지은 다음에 4호기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좀 반복 건조가 됐겠죠. 확실히 4호기가 효율이 30% 올라가고 네. 비용이 20% 줄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반복 건조를 하니까 효과가 있는데 좀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그 미국 에너지부도 아니 이렇게 반복 건조해서 4호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더 지었어야 되는데 못 지은 거예요. 한 5개를 더 지었으면 훨씬 더 빨리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이 플릿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원전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은 이제 단가가 세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하자는 내용은 뭐냐면 현대건설을 주목을 하자는 얘기예요. 네. 현대건설이 이 분야에선 최강자라고 합니다. 이 플릿 분야에서.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가 미국에 원전 4개 짓는데 거기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현대건설이 왜 이쪽에 경험이 있냐면 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원전 4개를 동일 부지에서 연속 건설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미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이런 실적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고,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도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립 모델을 미국에서 최초로 구현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사실 좀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파트너가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 단위로 그냥 개별 프로젝트인데, 지금 앞으로 미국은 원전을 300개 져야 되거든요. 네. 2050년까지. 그러면 당연히 반복 건조가 유리해요. 그런 면에서 플립 방식의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도와줄 한국의 정말 중요한 파트너는 현대건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건 또 되게 다른 시각이죠. 우리가 원전을 되게 빠르고 값싸게 만드는데 중국도 비슷하거든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좀 반복 건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걸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이런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을 또 다시 한번 주목하자. 요새 좀 원전주는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뭐 왜냐하면 AI 거품론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원전을 하려는 게 그렇죠. 결국 에너지. AI 때문이니까. 그래서 좀 부진하지만 산업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부진할 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지 네. 한번 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일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투자 얘기도 나왔잖아요. 평택 P5 공장인데 이게 원래 24년도에 투자한다고 했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때 수요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삼성이 그냥 속도 조절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재계하기로 발표를 했고 28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7년도에 아마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투자하면 투자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거 공급 느는 거 아닌가?